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여당발 메가서울 구상이 총선 5개월을 앞둔 정치권에 큰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찬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민주당이 오늘은 이 구상의 배후에 천공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대응이 쉽지 않다는 의미겠죠. 관련 얘기 저희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초심을 언급하면서 국민 앞에 몸을 바짝 낮추었습니다. 특히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국정 운영 스타일의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도 저희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박정훈의 정치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서울이 커지는 여권의 메가서울 구상이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정치권의 큰 이슈로 지금 부상하고 있죠. 지금 서울이 이렇게 모양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잡혀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김포가 붙습니다. 김포가 붙는 게 지금 김포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요청을 해서 여당이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서울하고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쪽에 이제 바다와 인접하게 돼서 서울이 이제 항구를 가질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김포 이외에도 다른 도시들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양, 구리, 하남, 성남, 과천, 광명, 부천 여기까지 다 통합이 서울로 된다면 상당히 큰 서울로 변모하게 됩니다. 정치권에서도 이게 단순히 서울이 커지는 문제뿐 아니라 서울을 지역구로 할 수 있는 의원들의 숫자 그리고 여야의 변화, 지형 변화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이 편입 이슈를 꺼내든 진짜 이유가 무엇이고 실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확인해 보시죠.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뭐 간선도로라든가 뭐 지방도로 뭐 그런 것들을 동반한 뭐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게 말로 그냥 뚝딱대는 그런 쉬운 사안이 아니에요. 막 함부로 던지고 그럴 얘기는 아닙니다.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지금 야당의 반응을 들어보면 이슈 주도권을 좀 놓친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읽히실 겁니다. 지금 일단 먼저 김포시가 편입을 원하는 이유, 이게 이유가 진짜 뭔지 지역민들의 분위기는 어떤 건지 지금부터는 홍현주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 기자, 인접 시군 중에서도 김포가 이제 조금 전에 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먼저 편입을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서울 면적 변천사를 보면요. 지금의 서울은 1963년에 확장된 모습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김포는 위로는 한강, 아래로는 인천이 있어서 김포의 가장 큰 화두 바로 서울과의 접근성입니다. 특히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은 하루에 9만여 명이 이용하는데 그 가운데 80% 정도가 서울 출퇴근 인구로 추정됩니다. 김포 시민들은 서울에 편입된다면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연장 가능성이 높아져서 교통 문제가 해소되길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병원이 되게 취약해요. 집값이라든가 그런 거에도 최종적으로 좀 혜택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사실 중고등학교는 좀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적인 수혜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등록 때문에 온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무 얘기도 없이 뭐 덜렁 그냥 이렇게 던져놓으면. 그러니까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교통정책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편입을 원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마지막에 이제 시민 반응들 우리가 쭉 들어봤지만 그중에서도 마지막에 말씀하신 김포 시민의 경우에는 조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전체 비율로 보면은 김포가 서울 통근 통합 비율이 12.7%라서 11위입니다.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광명시인데요. 20.4%나 됩니다. 이 밖에 하남 20.2%, 과천 19.9% 등인데 경기 북부권에서는 고양시가 15.1%로 가장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로 통근하는 비중을 지금 짚어봤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로 편입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거론한 지역들도 전부 지금 편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아직 그 논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해당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뭐 의견 없다, 논의된 바 없다, 아직은 이런 입장입니다. 논의를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광명과 하남의 경우에는 전화번호도 서울과 같은 공의 지역 번호를 씁니다. 또 택시나 버스 등 생활권이 서울과 같기 때문에 예전부터 편입 이슈가 있었거든요. 때문에 논의가 좀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단 시군이 서울에 편입을 하려면 각 시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소속 의장이 많기 때문에 이 점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뭐 도입부에서 들어보셨지만 야당에서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딱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야당 반응이에요. 해당 지역들의 국회의원 의석은 지금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네, 보시면 서울 인접시군의 의석수는 총 14석인데 모두 다 야당입니다. 민주당 13석, 정의당 1석, 국민의힘 0석이죠. 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구도 경기도에 인접한 뭐 은평, 마포, 강서, 양천, 구로, 금천, 강동, 중랑까지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16석입니다.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 확장으로 집값 상승 등의 효과를 얻고 한 석이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긍정적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편입이 돼서 서울이 커지면 다 좋을 거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을 거고 부작용도 일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지금 어떤 거예요? 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동기 위원장과 통화를 해봤는데 이 편입 문제는 수도권 내부 간 문제이기 때문에 나라 전체 균형 발전 정책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 김포 발전을 위해서 서울 편입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방주도의 균형 발전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이제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나 그 파리 그리고 베이징 이런 데들은 계속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도 그게 필요한 건지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서울 시민들에게도 유리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홍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께 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상당히 전략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총선 앞두고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을 텐데 야당의 반대 문제 또 해당 지자체의 입장들 앞으로 조율해 나가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 논의가 순항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 논의 자체가 이제 그게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순항 여부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이것이 성사되건 안 되건 간에 일단 이슈 자체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우리가 역대 선거 때 보면 그 수도 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4대강 개발이라든지 또 반값 아파트라든지 이런 대형 이슈가 선거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전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물론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죠. 그렇지만 이 이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폭발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선거라는 게 유권자의 욕망을 어떤 면에 터뜨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김포시 이제 서울 편입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 서울의 인근에 있었던 어떤 도시민들의 욕망을 지금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폭발력을 가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있으면서 서울 인접에 있으면서 항상 서울시가 되고 시민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고 또 집이라든지 또 뭐 등 여러 가지 어떤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울 수준만큼 향상되기를 원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여당에서 이제 건드렸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제 야당에서도 아마 비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지역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어야지만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 야당의 어떤 뭐 행태 따라서 시간적으로 늦추느냐 빨라지냐 이런 건 가늠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는 이슈가 던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 여당한테 유리한 두 가지 어떤 저는 이 양수겸장의 어떤 효과가 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메가시티, 즉 서울 지역의 어떤 확장성, 이거를 이제 기할 수 있다는 게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결국 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자극했기 때문에 좀 전에 홍 기자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서울과 서울 주변에 사실 지난 21대 국회에 거의 국민의힘이 초토화됐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좀 되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이슈 자체로서 저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뭐 2탄, 3탄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저희가 취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방금 브리핑에서 홍현주 기자도 언급을 했지만 김포 외 서울 편입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지역구 중에서 이 성남하고 고양 여기를 제외하면은 고양도 지금 정의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성남에 이제 한석이죠.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는 요 한석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민주당 의석입니다. 노동일 교수님, 어쨌든 국민의힘으로서는 여기 지역구를 좀 찾아와야 되는 게 지상 과제처럼 돼 있고 지금 수도권에서 의석을 지난번 총선에서 너무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거대 야당의 의석 분포를 만들어준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승부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문제 답변은 김종혁 위원장께 좀 양보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아마 대개 정치적 측면에서 평가받을 수밖에 없고 정치적 측면에서 계속 얘기가 나올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워낙 다면적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의석을 탈환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만이 아니고 현실적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사는 지역 주민들의 그 염원, 민심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도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문제고 더 중요한 문제는 과연 서울이 이렇게 확장이 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익이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도 정말 따져봐야 할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제 뭐 그야말로 뭐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하든지 그런 걸 따져봐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뭐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김포 지역 특히 이런 데는 거기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이른바 골드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하철이 있는데 그게 뭐 지옥철이다 하면서 엄청난 이슈가 많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서울 편입이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른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른바 메가시티라는 게 뭐 트렌드라고 하죠. 수도가 점점 넓어지면서 또 수도가 아니라도 그런 넓은 도시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삼는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서울은 조금 전체 한 600여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데 경쟁하는 다른 지역 도시들은 뭐 런던은 1500제곱킬로미터 하면서 굉장히 넓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뉴욕이라든지 베를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서울보다 훨씬 큰데 서울이 확장되어서 그런 데를 경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예. 또 김포는 공항도 있고 또 항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항구 서울이 뭐 한강 르네상스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도움이 되면 전체 국가 발전 경쟁력에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따져봐서 조금 그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숙고해야 할 뭐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치권의 이해 득실만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했다가는 반드시 후폭풍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노동일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국가 이익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자, 다른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김포를 제외한 다른 지역 주민들의 속마음은 어떤지 저희 정치사 팀이 직접 들어봤는데요. 하남 고양의 시민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서울시 땅의 3분의 2가 과거 고양시 땅이었어요. 지금 서울시의 기피 혐오 시설이 다 고양시에 있어요. 이런 나쁜 시설은 다 고양시에 있으면서 김포는 사실 별로 그 서울시하고 연관도 별로 없거든요. 저희는 당연히 서울로 편입을 원하고 수택은이 다 서울로 합니다. 그래서 경기북도로 쪼개면 경기북도에는 사실 기업체도 없어요. 대기업들 군사시설이나 모든 과밀 억제권력 이렇게 규제를 많이 받아갖고 기업도 하나도 없는데 경기북도로 쪼개보는 것보다는 우리 당연히 서울시로 편입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부분들이 다 찬성을 지금 다 외치고 있으세요. 서울시 버스들이 하나까지 못 들어옵니다. 특히나 서울하고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미사 쪽, 미래 쪽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갈증이 엄청나게 심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하남 시민들은 일터를 거의 서울로 좀 많이 나가는 편에 속하게 되는 도시인데 바로 걸어서 한 3분만 가면은 이제 강일동이거든요. 예, 그쪽하고 저희하고 물론 부동산에 대한 가격도 당연히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 김종혁 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아까 질문을 노동일 교수님한테 드렸었는데 지금 김종혁 국장님이 고양병 당협위원장을 지금 맡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고양 시민들의 어떤 얘기나 이런 걸 지금 듣고 계실 텐데 김포 얘기가 나온 다음에 고양에서도 지금 들어보면은 원한다는 거잖아요. 서울 편입을. 그런 요구가 분출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뭐 벌써부터 저 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 뭐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고향에 대한 거는 제가 거기서 30년 살았거든요. 일기 신도시 입주민으로 들어가서 30년을 살았는데 평생을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양시에 사는 분들의 상당 부분들이 경기도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요. 서울에서 다 이주한 분들이 대부분 살고 있고 생활권이 다 거의 서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고양시는 서울의 접한 면적이 약 25%, 서울 전체의 면적의 한 25% 정도를 고양시에 접해 있어요. 예, 화면 보니까 진짜 많이 접해 있네요. 네, 그럼요. 대부분이 지금 서울과 고양은 인접해 있는 그런 도시고, 그 다음에 화전과 삼송 이런 데는 다 서울 전화번호 02번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권도 갖고 출퇴근도 다 근류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의 그 화장장이라든가 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게 서울 것들이 다 우리 쪽에 들어와 있는데 도대체 경기도로 있음으로 해서 갖는 정체성은 뭐고 이득은 뭐냐. 수도권 옆에 과밀 억제 구역으로 그 기업들이 하나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제재만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버스를 타도 광역버스가 왜 경기도가 다르고 서울과 다른데 우리는 서울로 다 출퇴근하는데 왜 이런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거냐라는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이것을 단지 경기도라는 이름으로 해서 주민들은 그렇게 불편하지만 그냥 참아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번에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주민들이 폭발적으로 환영을 하는 것은 아니 경기도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경기도민이든 서울시민이든 나에게 실질적인 생활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고양 시민들의 어떤 생생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하남지역위원회 하남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설문조사를 이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남이 서울로 편입되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하고 있냐? 민주당에서. 저희가 한번 지금 우리 제작진들이 지금 현장에 이걸 누르고 있는데 성별 눌러보세요. 성별 여자 한번 눌러볼까요? 예, 여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에 선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예, 30에서 39세로 한번 해보죠. 예, 그 다음에 또 올려보죠. 선생님께서는 현재 경기 하남시는 어느 동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경기 하남시의 덕풍 3동으로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하남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찬성한다. 이렇게 써볼게요. 예, 찬성한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는 하남 발전을 위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예. 그럼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남 화이팅. 예. 예. 예, 좋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죠. 자, 그러면 응답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응답이 어떻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보이진 않는데 지금 저 버튼을 누른 우리 제작진은 하남 주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서거번 의원님, 예. 오랜만에 지금 방송 출연하셨는데 예. 지금 야당으로서는 좀 방어하기가 애매한 그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지역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주도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지만 끝까지 총선 내내 총선 임박했을 시점까지 이걸 계속 반대했다가는 역풍이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걸 앞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참 이게 그렇죠. 선거 앞두고 참 그야말로 폭발적인 정책인가요? 선거 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급하긴 급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참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예, 집권당으로서 집권 세력으로서 과연 이게 윤 대통령까지도 청와대에서 용산에서까지도 과연 이 정책을 이 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인지 또 협의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우리 뭐 이종혁 국장 좀 전에 그 고양시 예. 김종혁 국장 마음에 안 드셔도 죄송합니다. 성은 제대로 불러주세요. 예. 폭발적으로 지지를 한다 그랬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폭발적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나온 정책이거든요. 하남 지금 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이고 지구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급하게라도 럼섬으로 지역민들은 우리 지역 하남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뭐 여쭤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뭐 정교한 설문이 아니어도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할 수는 없으니 페이스북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것도 대단히 성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해야 할 일이겠죠. 지역 주민들의 생각들이 어떻는지. 우리 이현종 의원께서 그 선거는 욕망을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 가장 큰 정책 중에 하나가 수도권 정책이었습니다. 만악의 근원이 결국은 이 수도권 집중이라고 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두어서 수도권이 비대화하는 것을 막고 수도권에 이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강제로 막겠다고 만들어 놓은 법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고 지금도 그 법은 유효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에서는 어느 지역, 특정 지역의 발전 또는 유불리, 이익을 집중할 게 아니고 국가 전체 국토 균형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들을 깊게 논의하고 세심하게 정책들을 내놓아야 책임 있는 집권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동기 지방화시대 위원장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에요. 친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우리 순천에 와서 저하고 같이 조찬하면서 여러 가지 지방 정책들 얘기도 나눴습니다마는 역시 여당 정책 가지고 하시는 말씀 보니까 또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수도권에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예. 지방이 말라가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지방 소멸론이 나오고 그래서 지방화 정책들에 대해서 수도권 이전까지 계획하고 공공기업들을 지방 이전까지 했겠습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세심하게 배려하지 않고 예. 생각하지 않고 선거 전략으로 잔재주로 이렇게 집권 세력이 느닷없이 본인들의 불리함을 극복하겠다는 그런 술책들은 우리 국민들이 결코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예. 또 지지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번 논의가 시작된 게 바로 이제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 북부에 별도의 특별도를 만들겠다는 어떤 구상을 밝히면서 논의가 시작이 됐죠.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한강입니다. 한강이 이렇게 흘러가서 서해로 나가죠. 근데 김포는 분명히 한강 이남인데 이쪽에는 인천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입니다. 이 푸른색이. 그러니까 김포는 인천에 의해서 경기 남부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북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북도의 경우에는 인프라가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좀 어려움이 더 많다. 그리고 북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개발 제한도 많기 때문에 남도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럼 서울로 가자. 이런 논리가 나왔다. 어제 우리 이채림 기자가 이거 설명을 잘 해줬었어요. 구자룡 변호사님. 그러니까 어쨌든 힌트가 오긴 왔어요. 힌트가 오긴 와서 지금 조금 전에 서가분 의원께서는 지역을 국토 전체가 골고루 발전해야 되는데 수도권 과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좀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민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거 굉장히 생경하더라고요. 생경하다? 굉장히 놀랐는데 따져보면 선거용으로 국토 전체를 뒤집어 엎는 계획을 행정수도 이전으로 띄웠던 건 민주당이었고 그거 잘 살펴보면은 대선 때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실제로 법을 만들었을 때 헌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위헌 판결 났었어요. 그래서 보완 입법을 하느라고 위헌 판결의 내용을 피해가다 보니 이전도 어정쩡하게 해가지고 서울에도 남고 수도로도 이전해가지고 지금 기능이 오히려 효율성이 저하됐다는 평가도 받고 있거든요. 그거랑 명백하게 달라. 이건 법으로도 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시작도 수십 년에 걸쳐서 서울은 확장되어 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세계적인 추세로도 이건 변경이 필요했거든요. 사실 이게 총선 국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왜냐면은 총선용은 아니에요. 이건 총선 이후에도 분명히 진행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김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군 생활했던 곳이라서 잘 알고 있는데 연계돼서 개발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한강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위로 경기 북도로 붙을 경우에는 다리도 몇 개 없어가지고 생활권이 위로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립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서울의 배후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거에 불이익은 받고 서울에 편입됨으로 인해서의 혜택은 받지 못한다. 이게 지역 주민들의 시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서가원 의원님께서도 수도권 과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서울 과밀인지 수도권 과밀인지는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지금 경기도가 굉장히 비대해져 있거든요. 경기도하고 서울의 그 구역을 재배치한다는 개념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고 이게 지금 더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메가 서울에 대해서 커졌을 경우에 오히려 경기도의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빨아들여서 효율성을 꾀할 수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하고 비교됐을 때도 도쿄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70년대에 1000만이 넘어섰어요. 그때부터 메가시티였는데 지금도 구역을 계속 넓히고 있거든요. 서울의 4배 가까이 커요.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 서울은 좀 더 클 필요가 있고 주변 도시하고 생활권이 겹칠 때 될 필요가 있는데 경기 남북도로 나눈 거에 대해서는 지금 김동연 지사가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과연 왜 본인에 대해서 연계돼가지고 김포에서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선 황당하다고 비판하시는가. 이거는 수도권 과밀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서울의 균형을 재배치하는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서울 인구가 많이 줄고 경기도 인구가 늘고 있는 것도 지금 구자룡 변호사가 얘기한 것과 맥이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를 어떻게 조율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종합 전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으로 지금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서울 편입 이슈를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세종시 카드를 안 꺼냈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총선을 얼마 안 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뭔가 이게 수도권 전략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은 세종시 카드를 안 꺼냈나요? 지금 저희 당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김포에 대해서 서울로 편입하는 걸 들고 나오니까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하면 항상 옳고 저희 당이 하면은 뭐 다 잘못된 건가요?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세종시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놓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16대 대선 직전이었죠. 선거 결과 보시는 것처럼 당시 충남과 대전이 이제 항상 캐스팅 보트 역할 충청도가 하는데 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 때문에 표심이 이렇게 크게 갈렸습니다. 대전에서 심지어 55대 39 역대 대선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충청도 민심이 한쪽으로 기우는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노동일 교수님, 그러니까 당시에 민주당도 이런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해서 선거용으로 썼는데 이번에 이번 거를 선거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검토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식의 반발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얘기했던 게 아주 생생합니다. 그 수의전 한다고 해서 재미 좀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창 그 당시 후보를 눌렀던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글쎄 뭐 지금 세종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평가가 가능하겠죠. 어떤 분들은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국가적으로 정말 비효율의 극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매년 공무원들이 서울로, 거기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서울로 출장 오면서 세종시에도 없고 서울에도 없고 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길과장, 길국장이 뭐 엄청 많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서울로 출장 간다고 하면서 서울 출장도 안 가고 어디 사라져버리는 그런 분도 많다. 일부 했다는 얘기는 극히 일부에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평가가 엇갈릴 텐데 이 문제도 아직 이제 일단 뭐 이슈가 제기된 거니까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분하게 논의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면 얘기해 봐야죠. 이 문제가 이제 계기가 된 게 바로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 남도, 북도를 분도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에서 여러 차례 봤지만 김포의 위치가 참 애매해요. 한강을 바로 밑에, 한강 바로 밑에 있는데 인천하고 인접해 있고 서울과 있고, 그런데 이걸 경기도라는 틀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만드는데 이거 북도로 보내면 한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경기 남도로 한다면 이게 또 경기도와 전혀 인접 관계가 없는
맞닿아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김포 시민들로서는 인천으로 편입을 하든지 아니면 서울로 편입하든지 그게 원하는 거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울로 편입을 원한다고 해서 그걸 나쁘다고 할 이유는 없겠죠. 저희 같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김포 시민들이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민심이라 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해롭다. 그러면 비판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다른 지방의 어떤 뭐 시설이나 인구를 빨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김포나 서울에 있는 것들을 어디 지방으로 딴 데로 보내야 되는데 그걸 막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비판을 해야 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제일 첫 번째는 지역민들의 민심을 어떤 것이냐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익이 드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할 때 해로움이 없다면 가장 중요한 것 지역민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그것도 정치의 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이게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 혹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이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느냐 안 하느냐를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80%의 그 지역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원한다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근데 만약에 뭐 50% 이하여서 20% 30%가 지지를 한다. 그럼 그거는 어차피 폐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논의되는 거 보면 서로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걸로 공방을 주고받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민주당의 비판이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주민들의 의사를 좀 들어봐야 된다. 그리고 이게 논리적으로 왜 서울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무슨 서울에 들어가는 게 무슨 어마어마한 것도 그 차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고양시 같은 경우는요, 4대문을 제외한 그 주변의 것들을 다 둘러싼 게 다 고양시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근데 그러다가 서울이 확장되면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점점 줄어들면서 그 서울로 확대됐던 건데 그런 역사나 과정들을 따져본다면 이게 국토균형발전과는 상관없이 그것과는 별개로 같은 수도권 내에서의 이게 뭐 그 그림 지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는 그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다 부분적으로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부분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 정책이란 말이죠.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큰 이슈를 가지고 어젠다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면은 부분적으로 다 미세하게 조정도 가능하고 또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선거 앞두고 지금 김포시만 딱 찍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김기현 대표가 얘기한 게 주민들이 원하면 생활 편의적으로 얼마든지 주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한다면은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는 아까 뭐 우리 지도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그 많은 시들을 그 주민들이 다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그 주민들이 다 원하면 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꼭 김포 하나만 없고 김포가 섬이면 어떻고 김포시에서는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김포시에서는 강화도와 김포시가 서로 통합하는 논의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지 서울시에 편입하자는 논의는 지극히 최근에 들어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이제 2025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새로운 매립장을 요구하는데 김포로 지금 가기를 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그런 시설들을 매립 시설들을 김포로 가기를 원해서 서로 의견들을 교환했다. 이런 논의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다 감춰두고 김포 시민들이 언제 지금 조사해봤나요? 언제 이 서울시하고 통합을 원하는지 편입을 원하는지 서울시민 김정혁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시민들은 원합니까? 서울시민들도 투표해야 하거든요. 이 논리 이 복잡하고 그러면서 이 뚝이 무너지고 나면은 전국적으로 이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부산은 괜찮고 광주는 괜찮고 대구 주변은 괜찮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정말 무책임하게 선거용으로 특히나 지금 대단히 몰리고 있는 김기현 대표의
김지현 대표의 이 피난처를 지금 마련하고 있지 않냐 이런 논의들도 있거든요. 정말 새겨서 사려 있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토론이 아주 격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속도를 내겠다 이런 입장이죠. 다음 주쯤에 특별법을 발의할 거다 이런 얘기, 빠르면 이번 주가 될 수도 있다고 하고요. 구자룡 변호사님,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기만 하면은 경기도가 반대해도 이걸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법안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입법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의원 입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힘이 이렇게 세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게 정부 입법을 통하게 되면은 그 지자체에서 안을 올리고 그리고 의견 수렴 과정을 지자체 의회를 또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찬반을 경기도하고 김포시가 또 하게 돼 있고 서울시도 관여를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좌초될 위험성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 과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 같은 경우에 정치권의 알력 다툼 때문에 한 3년 이상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특별법을 국회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니까 국회 특별법을 거칠 경우에는 의원 입법의 경우에는 주민 투표 플러스 본회의 표결 이렇게만 하면은 지자체장에 대한 그 표결 과정, 뭐 의견 수렴 과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를 낼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 이현종 의원님, 그러니까 서울시가 찬성할지 조금 전에 이제 서가번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서울시는 과연 찬성할지, 서울 시민들한테는 그런 불이익이 안 생기는지 이 부분도 관심 포인트인데 서울시에서는 논의를 좀 해보겠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김포시가 1년 예산이 제가 알기로 한 1조 4천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남구 예산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서울시가 만약에 이제 편입이 되게 된다 그러면 아마 서울시의 교부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실제로 이제 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실제 좀 강남구나 몇 군데 어떤 좀 잘 사는 구를 제외하고는 서울시의 교부금에 의존하는 구가 많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도봉구라든지 중남구라든지 이쪽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의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이번에 이제 김포시를 함께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좀 쓰레기 매립장 문제 나왔지만 2025년 되면 이제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마포구에 지금 그 상암동 쪽에 이제 매립장, 소각장을 만들겠다는 하니까 지금 마포구가 난리가 났거든요. 예전에 이제 난지도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하늘공원이 있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문제를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는 김포시 이쪽에 사매립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김포시가 서울시가 되면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또 이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는 교통집 문제가 있잖아요. 지하철 문제가. 그러면 이거를 연장해주는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결정적으로는 이 오세훈 시장이 항상 이야기했던 게 이제 한강을 어떻게 이제 르네상스처럼 개발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은 사실은 이제 그냥 강만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도쿄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바다가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면 김포시가 만약에 서울시가 되면 서울시는 해안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를 품은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죠. 바다 쪽에 들어와서 실제로 한강에서 어떤 이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강 버스라든지 수상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운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지 현재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걸 두고서 서울시가 어떤 불리하다 이런 판단하기보다는 김포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가져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저는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세훈 시장도 다음 주에 김포시장을 만나서 협의를 시작한다는 것도 아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김포, 서울 서로 윈윈이 된다면은 얘기 진행이 속도가 좀 빨리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매립지, 쓰레기 매립지를 김포 서울이 쓰고 또 김포는 여러 가지 교통 혜택을 받고 이런 식의 얘기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뜬금없이 역술인 천공 영상이 등장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이 서울 편입 문제가 과거 천공이 주장했던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된 거죠. 같이 한번 보시죠. 김포하고 서울하고는 하나예요. 두 개 맞게 되니까. 수도 서울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통합이 돼야 돼요. 경기도는 전부 다 서울의 중심에 에너지를 물고 전부 다 살아나가는 데라서 이게 전부 다 수도 서울로 전부 다 통폐합해야 돼요.
김기현 대표의 김포 서울 편입 주장과 천공의 경기도 서울 통폐합 주장이 참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설마니 집권여당의 대표인데 혹세 무민하는 자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내세운 공약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되는 회개한 정책과 천공의 말은 죄다 연결되어 있을까요?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번 김포의 서울시 편입 문제가 해괴한 주장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공 관련 영상들을 다 돌려봤는지 어떻게 저걸 또 찾았네요. 그리고 강득구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정권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은 천공을 보면 된다는 시중의 얘기가 떠오른다. 그리고 신영대 의원도 총선 전략마저 천공 지령인지 의구심이 든다. 천공이 과연 이걸 다 시켜서 지금 여당이 이걸 다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노동일 교수님. 이제 과거에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는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도 민주당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의 메가시티는 안 되고 부울경은 되고 뭐 이런 논리가 있는 겁니까? 저 말은 좀 전에 얘기한 그건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천공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천공이 얘기했지만 우리는 반대한다는 건가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정치적 논의하려면 반대한다면 반대한 논리를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요. 찬성한다면 찬성하는 논리를 얘기하는데 뭐 그냥 던지듯이 얘기했다, 뜬금없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비판하지만 또 편입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입장을 정확히 정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저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반대하는 건지 찬성한다는 건지 입장을 분명히 세우고 그에 대한 논리를 얘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부울경 메가시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냥 무조건 크게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 소멸이지 않습니까? 지방 소멸이고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얘기거든요. KDI의 그 박진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문제에 굉장히 해박한 연구를 하셨는데 저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못하고 생각한 게 우리가 지금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방에 많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기초자치단체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흐트러버리는 식으로. 그래서 메가화, 각 권역별로 메가화를 해서 그 중심을 만들고 거기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지금 그분의 얘기거든요. 저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든다고 해서 지방에 내려갈 자원을 뭐 뺏는다든가 지방에 있는 것을 빨아들인다든가 그런 것이 아닌 이상 그렇게 서울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얘기하면서 경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다른 지방은 메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생산적인 논의를 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무엇보다 지역민들의 요구가 강한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지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도 정치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논의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그런 과정들이 다 같이 함께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죠. 자, 민주당이 지난달에도 국정원이 이제 선관위 보안 점검을 국정원이 했었어요. 그때 결과가 나왔었는데 해킹에 취약하다 이런 발표가 나왔을 때 국감에서 이것도 천공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부정이 아주 심합니다. 어떤 조직이 지금 개표 조작을 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당하는 거죠. 가짜 뉴스가 아무 뉴스가 해도 됩니까? 박찬대 최고위원은 천공 박사 되시겠습니다. 서거분 의원님, 예. 그러니까 중요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천공이 등장한다는 게 지금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의 주장이기도 한데 이 대통령 관저를 고를 때 천공이 갔었다 이런 주장이 이제 당시 전직 군인 대변인으로부터 나왔다가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적도 있었는데 정말 대통령 일가 그리고 현 여권이 천공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믿고 계신 겁니까? 참 우리 국민들이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중심에 사실 대통령 선거 때부터 모든 중심에 천공이 있었어요. 사실인 것도 있었고 또 뭐 사실이 아닌 것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실들 천공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민간인이 왔다 갔다 일체 민간인이 안 왔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 판결 나고 난 다음에 최근에 민간이 왔다 갔다고 다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천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중요한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매 시기마다 천공이 있어요. 이번 김포 서울시 편입 문제만 관련해도 수도권 이 수도권을 서울로 통합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다. 이런 강의를 했다고 해서 저도 아까 동영상을 봤습니다만은 참 대단하더라고요. 만물 박사인지 아니면 정말 세상을 지배하는 예언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매 사안마다 천공이 있는 것은 틀림없어. 이 건은 또 분명하게 이 강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또 국민의힘 당에서 천공 것을 보고 영감을 받았는지 아니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저런 정말 우연이고 오해가 없기를 저도 바라고 국민도 바랄 겁니다. 문제는 왜 그럼 이런 루머들이 또 이런 것들이 SNS상에 또 인터넷상에 떠돌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는지 그거는 결국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 이른바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결국 그 신뢰에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른바 불신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저는 걱정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에게 집권 세력이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집권 세력이라는 그 신뢰를 주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제 그 공과 관저를 선택할 때 갔던 분이 백재권 교수라고 이제 이미 발표가 됐었고 백재권 교수는 이제 풍수 전문가로서 당시에 가서 그걸 봤다. 그리고 천공은 오지 않았다. 이게 이제 발표까지 있었던 내용이라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유자룡 변호사도 의견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명확히 해야 될 게 모든 사안에 천공이 있는 게 아니라 천공이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주장이 있는 거예요. 관련이 없는 게 사실로 이게 확인이 된 것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명이나 정치적 책임 안 지시잖아요. 그리고 천공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사실 사람들이 굳이 관심도 안 갖고 찾아보지도 않는데 저걸 저렇게 틀어가지고 확대 재생산 해주는 게 민주당 의원님들이고 저런 거 누가 저렇게 보나 박찬대 의원님이었구나 이걸 알게 됐는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가지고 계속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에 사실 책을 보시면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 추세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중국이나 파리나 이런 데서도 천공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메가시티를 했겠나요? 정말 이거는 그냥 맞게 온 거에 대해서 우리도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건데 거기에 그냥 천공 껴넣기 하는 거는 좀 애처롭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 민주당이 왜 저렇게 괴담 선동당으로 전락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운 느낌인데요. 아니 저는 천공이라는 분의 강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민주당에서는 아마 맨날 틀어놓고 그걸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니 저기서 저걸 찾아내갖고 저게 최고회의에서 천공의 강의인지 뭔지 정법인지 뭔지를 틀어놓고 킥킥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저게 정말로 신영대 의원 말씀 맞다나 천공의 지령을 받아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정말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나 품격이 없고 한심해지는 것 같아요. 답답한 느낌이네요. 알겠습니다. 성가문 의원 반론 또 요청하셨는데 짧게 듣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아까 천공 관저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까 제가 신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부에서 국방부에서도 그랬고 민간인 들어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때 민간인 와서 무슨 교수가 와서 역술인 교수가 와서 풍수재 교수가 왔다. 이 얘기 한마디만 했으면 아마도 그걸로 끝났을 겁니다. 그게 신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에서 김정혁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민주당에서 그거 틀어놓고 희희낙낙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SNS상에 또는 인터넷상에 국민들 요즘 다 뒤져서 다 털어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너무 제가 지금 1대4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길어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렇게 몰아붙이고 또 비하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것은 점잖지 않다. 알겠습니다. 반론 충분히 이제 들었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반 시민 60여 명을 직접 만나서 목소리를 들으면서 민생을 챙기겠다는 초심을 되새겼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제 그 정치 선언문 첫 페이지에 그 마포의 자영업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도대체 정부가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일단 이거부터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50조의 막대한 예산을 마련해서 여야 합의로 그 집행을 해드렸습니다. 미흡하지만. 그런데 오늘 여기를 이렇게 다시 와 보니까 저로 하여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장소가. 그동안 이제 언론 칼럼에서도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칼럼들이 자주 나왔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초심을 강조하는 것, 대선 이전, 대통령이 되기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의 아픔을 살펴보겠다는 취지의 얘기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진짜 바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런 행사가 좀 진작에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이 지난 그 본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전에 이제 이쪽에서 꽤 식당들 많이 다녔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식당 주인이 이 식당을 이제 하다가 결국 이제 코로나나 등등 이로 해서 이제 결국 폐업을 하고 어려움에 처했던 그런 상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난번 어제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제 예산안을 역대 정부, 문재인 정부보다는 굉장히 긴축 재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예산을 계속 풀어야 된다. 좀 풀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윤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을 많이 풀면요.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립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될까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물가 상승 굉장히 높은 이유가 코로나 때 뿌렸던 많은 지금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미국도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선거가 앞에 있는데 돈을 뿌리고 싶지 않는 대통령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돈을 뿌리면 당연히 표가 되니까요. 근데 윤 대통령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보면 결국 그런 유혹을 끊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본인은 일단 긴축 재정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런 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집중해서 이제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결국 윤 대통령의 이런 마음이 저는 내년 총선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 정치권이 항상 선거가 있으면 돈을 뿌렸습니다. 근데 그거 나중에 뒷수습하느라 결국 굉장히 힘들었고 우리가 뒷수습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미래 세대가 이걸 다 떠안아야 되거든요. 다 빚집니다. 지금 당장은 좋겠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400조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이런 대통령의 초심과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 아마 다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아직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추경 그리고 국채 발행 이런 걸 통해서 부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던 것 기억을 하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전에 이런 악순환을 끊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정혁 국장님, 오늘 카카오 택시에 대한 얘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했어요. 그냥 카카오 택시가 지금 독점적인 어떤 플랫폼 기반을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은 오늘 인식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의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일산 지역에 살고 있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서울에서 밤늦게 뭐 돌아갈 때면 일산콜이라든가 고향콜이라든가 이런 거를 불러서 가곤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그 지역에 기반을 한 그런 업체들이었는데 카카오 택시가 처음에 등장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처음에는 무료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반으로 점점 잠식해 들어가더니 지금 일산콜, 고향콜 뭐 이런 지방에서 하던 그런 작은 업체들이 다 망해버렸거든요. 사실상 완벽한 독과점 구도를 지금 카카오 택시는 형성을 한 거예요.
근데 저도 잘 몰랐는데 아까 보니까 뭐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이런 식으로 가맹업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 뭐랄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분명히 그 소상공인들과 마찬가지의 그런 작은 업체들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본인들이 독과점을 한 거에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이건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잘 지적하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면 가격을 얼마나 올리든지, 지금 카카오티 보면 아시지만 일반 택시에다가 블루 택시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승용차 고급화하면서 사실상의 가격을 인상하는 효과를, 그거를 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카카오가 이렇게까지 독과점이 되는 상황을 왜 그 전에 막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이게 기술이라는 게 전혀 혁신적이지 않아요. 그냥 연결만 해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인데 업종만 계속 추가해가지고 자회사도 뭐 기하급수적으로 문어발식으로 늘어나는 동안에 그 이전 정권에서 전혀 통제가 없었거든요. 이러고 나면은 사실 그 피해는 일선 그런 시민들한테 돌아오고 업계에 진짜 이 몸으로 뛰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거든요. 사실 연결만 해주는 데서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거는 진작에 조정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고 계시고 빠른 조치를 좀 원하는 바입니다.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 집무실에 책상에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책상 팻말이 있다고 하죠. 여기에 The buck stops here 라는 문구가 지금 나오고 있죠. 바로 저 장면인데 저게 바로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거를 스스로 책상에 놓고 항상 자신의 책임을 되돌아본다. 이런 의미로 얘기한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 명패에 대해서 얘기한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절규를 하면은 듣고 문제를 어떤 답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 그게 제가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다른 데 쓰던 거를 줄이고 이거를 이제 정말 어려운 그 서민들의 절규하는 분야에다 이거를 이제 재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합니다.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희생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거는 대통령이 제 책임,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제가 잘 하겠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거기에다가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해서 누구한테 미룰 수가 없다라고 해서 The buck stops here라고 이렇게 딱 붙여놨다고 하는데 내 책임을 늘 잊지 않고 일깨워주는 그런 어떤 그 상징물을 놔야 되겠죠. 제 용산 집무실 책상 위에는 바이든 대통령께서 작년 방한 때 선물해 주신 트루만 대통령의 말씀이 새긴 그 명패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문구를 보면서 책임을 가슴에 새깁니다. 노동일 교수님,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과거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책임이 아닌 것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든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라는 거를 강조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다시 대통령이 책임을 강조하는 모습,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모습, 이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기본적으로 뭐 긍정적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좀 얘기하신 대로 그 시정연설 후에 여러 매스컴을 좀 살펴보니까 키워드가 한마디로 변화다 이렇게 얘기됐고요. 그 변화의 모습으로 초심을 강조하는 뭐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겠죠. 당연히. 특히 그 시정연설에 보면은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는 문재인 정부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엔 그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요. 야당을 비판하기보다는 협조를 구하는 뭐 부탁드립니다라는 뭐 그런 식으로 연설한 거 저는 긍정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시정연설 후에 상임위원장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하신 것, 좀 그것도 굉장히 긍정을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만나자고 얘기하는데 영수회담을 안 하시겠다면 저는 뭐 상임위원장 초청해서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섞여 있지 않습니까? 홍익표 원내대표도 뭐 쓴소리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또 만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좀 누구 탓하지 않고 본인 전적인 책임이다.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그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하는 것이 만기 칠람이 되면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카카오 모빌리티.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조치를 취합니까? 공정위는 뭐 했습니까 도대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 뭐 제가 정확한 소관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독과점 문제 해소는 공정위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뭐 금융위원회가 해야 할 일, 뭐 은행의 과도한 뭐 수익을 얻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도 다 얘기하셨는데 대통령이 얘기해야 그런 거 시정된다? 이러면 이 만기 칠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벅 스탑스 히어라는 것이 어떤 것이든 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은 내 책임이다라는 것, 책임의식을 느끼는 건 좋지만 그것이 모든 것 세세한 것까지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좀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그 화면이 나갈 때 저희가 그래픽으로 이제 공정위에서 당시에 조사해서 최근에 발표한 내용, 이것까지 정리를 해서 이게 이슈가 되니까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내용,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하나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제 시정연설을 국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민생을 강조하면서 몸도 많이 낮추고 야당도 상당히 예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연설이 끝나고 악수를 청하는 윤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두시라 이렇게 말했다고 스스로 공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친민주당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무식하고 무례하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갑자기 뒤에서 저한테 제 이름을 부르면서 김용민은 오랜만입니다라고 부르면서 악수를 청해서 좀 깜짝 놀라서 악수를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만두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들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하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반응을 했고 뭐 살짝 웃더라고요. 뒤에 계신 뭐 비서관들 이런 분들은 조금 표정이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언론에서는 또 말을 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식으로. 그거 뭐 미쳤다고 안 한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싶은데. 그만 내려오시죠. 이건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할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적어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분인데 무례한 겁니다. 김용민 의원이 저 말을 하고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영웅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당내에서 나오고 있던데 과연 총선이 이 강성 지지층만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도 좀 적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가본 의원님, 예. 당내에서는 김용민 의원한테 잘했다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뭐 또 네티즌들이나 또 지지자들에서는 뭐 충분히 뭐 그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의원들 사이에서 뭐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국회에서 대통령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쩌면은 치기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참 대단하다, 쉽지 않은데 저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가 그때 의전비서관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야당 대표가 청와대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면전에서 저는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누구도 청와대를 비롯한 그 누구도 그 발언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국민의힘 당 의원 이 의원께서 그만둘 사람은 이재명 대표 아니냐라고 받아서 말을 했는데 시쳇말로 도찐개찐 아니겠습니까? 김용민 의원을 탓하려면은 정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서로 최소한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권위가 생긴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용민 의원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만큼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김용민 의원 입장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뭐 그분이 했던 일들이 잘못을 떠나서라도 참 고통받고 여러 가지 이 풍파를 겪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 이 강성 지지자들의 그 바램들을 그 바램들을 또 대신해서 할 수 있고 그런 게 또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그런 것도 받아내는 성숙한 대한민국 국회고 정당이고 또 대한민국이 그런 정도는 이 받아낼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서로가 지킬 것은 지켜야 하지만은 또 그것을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똑같이 그보다 더 험한 이 말들로 이렇게 대응하고 싸우는 것은 성숙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근데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는 명백히 다르죠. 한 분은 명백히 형사 범죄가 문제가 돼서 기소돼서 재판까지 받고 있으니까 내려와라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고 당원에 의해도 그랬었고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중진 의원들께서 민주당 내부에서 내려오라고 하시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국민적 상식의 문제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주장할 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의의 문제고 또 무식하다 뭐 이렇게도 하는데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유가 없이 그리고 또 민주당 스스로가 신사협정까지 하자고 그래놓고서 의회 정치는 예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도 그걸 자기 스스로가 어겼거든요.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는 저 자리에 개인적으로 오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의무감에 책임감에 국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오신 대통령께 국민의 대표라는 의원이 저렇게 하실 수가 있나요? 그리고 저거를 본인이 자랑 삼아서 SNS에 올렸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저 어릴 때 친구들 중에 뭐 가출하고 누구한테 대들고 이런 거를 막 자랑 삼아 얘기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걸 자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 정말 본인이 지금 무슨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개딸만 보고 정치하다 보니까 지금 눈이 약간 멋인 것 같은데 국민 전체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양쪽 얘기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김 의원에 대한 비판이 나오긴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은 김 의원의 행동이 부적절했다.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개딸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원욱 의원은 윤 대통령 악수를 청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함께 보시죠. 김용민 의원의 행동은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개딸들한테 이뻐 보이려고. 저는 당연히 악수 일어서서 정중하게 했습니다. 과반 일체일당으로서 대선 들어오실 때 그냥 뭐 박수도 쳐주고 같이 뭐 이랬으면은 오히려 야 민주당은 진짜 변했다. 이탈된 민주당 지지층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민주당을 그한테 정을 주는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국회의 품격 문제로도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문제죠. 서가번 의원 말씀하셨듯이 이제 자기의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강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런 해석도 있지만 국회 자체가 갖고 있는 품격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김정혁 국장님 조금 전에 이원욱 의원 보면 앞에 있는 의원들한테 일어나라고 이렇게 손짓까지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그건 안 이뻐 보이려고 개딸들한테 안 이뻐 보이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대통령이 그 화면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게 대통령이 이렇게 찾아가면서 막 인사를 하는데 그 앉아서 이렇게 손만 내밀어서 이렇게 악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의원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제 후배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와서 내가 이렇게 악수를 하자 그러면 왔어 하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기본 예의 아닙니까? 대통령이 와서 악수를 하자고 그러는데 앉아서 무슨 이렇게 마지못해 손이나 내미는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우리 국회의 품격인지. 얼마 전에 미국 하원 의장 그 마이크 존스 하원 의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 공화당과 민주당이 격렬한 대립을 해서 세 번째인가의 투표를 통해서 간신히 된 분이에요. 근데 마이크 존스 지금 그 존슨 그 하원 의장 동영상이 막 돌고 있는데 다 반대했든 뭐든 간에 여야 의원들이 모두 다 그 의장의 연설에 기립박수도 쳐주고 박수도 쳐주면서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그 입장을 하면 여야 누구도 가리지 않고 일어나서 박수를 쳐줘요. 그건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적어도 군 통수권자이자 헌법의 수호자이자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인 거거든요. 그런데 앉아서 대통령이 쫓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는데 앉아서 손을 악수를 내밀면서 그게 아마 개딸분들한테는 굉장히 영웅적인 행동으로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유권자들이 그걸 보시면서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것들은 저는 정말로 좀 안타까운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도 오늘 반응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에게 손을 내민 것이 악수 쇼핑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악수 쇼핑, 악수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야당과 소통하려는 흉내를 내시느라 수고는 한 것 같은데 모조품이 진품, 명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영혼 없는 악수가 겸손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영혼이 없었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노동일 교수님 뭘 근거로 영혼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또 그리고 대통령이 예우를 하는 모습이 뭐 가식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F학점을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제 대통령의 행동이 또 야당을 예우하는 모습들이 진정성이 그렇게 없게 보였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연설하시면서도 이재명 대표를 먼저 호명했잖아요. 그리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님, 뭐 이재명 대표님 먼저 하고 정의당, 국민의힘 이런 순서로 했지 않습니까? 나름 노력을 한 걸로 보이는데 글쎄 뭐 F학점이라고 하면 뭐 근거를 좀 제시해야 될 텐데 그냥 영혼이 없는 반성과 공감이 빠졌다만 얘기하는데 본인의 생각이겠죠. 글쎄 지금 이제 행정부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 즉 뭐 국민의힘이 잡고 있지만 의회 권력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압도적인 다수를 정하고 있고요. 사실 뭐 옛날 영국 의회처럼 뭐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거 외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하는 이유가 뭐 협치를 안 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도 그런 예우를 하면서 존중하면서 협치는 대통령만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함께 해야 되는 건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신들이 예우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의회에서는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테니까 당신들도 우리를 존중해서 이재명 대표와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글쎄 이원호 의원 말대로 정말로 국민들이 박수를 칠 텐데 그 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이 악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앉아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일어서서 악수하신 분도 있고 의원마다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거를 하나로 다 해서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 국회는 이 국회의원들은 다 각자 정치인들은 다 각자 자기 생각 있고 소신이 있고 또 이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협치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서민 정책 이제 제대로 서민 살림도 챙기겠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진작 그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국회에 오시기 전에 정말 이제 1년 반이 다 돼가는데 취임한 지 아직도 야당 대표하고 만나주지 않은 대통령입니다. 협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국회에 압도적인 다수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국회에서 의결한 이 법안들 대통령이 법권 행사하지 않습니까? 예.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와서 그래도 악수하고 뭐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모습도 좋습니다. 당연히 좋죠. 좋은데 진정성이 있게 믿게 하고 싶다고 하면은 사전에 그 전부터 또 사후에라도 간담회 때라도 여야 대표들 같이 함께하는 간담회 때라도 또 상임위원장들 오찬 간담회 때라도 적정한 시기에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와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 한마디만 하셨으면 정청래 최고나 또 다른 의원들이
그런 얘기들을 영혼 없는 이 악수다. 이런 표현을 과연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재명 대표 범죄 재판 얘기를 하셨는데, 변호사님께서 잘 하시고 더 잘 전문가시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말씀하셨으니까 헌법에는 대부분 판결이 끝나야 유죄 확정으로 인정을 합니다. 명색이 야당 대표를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수사하고 또 모욕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노 교수님 야당이 그렇게 이해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지만은 그렇게 천사가 아닙니다. 또 그럴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야당의 입장을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말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지금 가치와 철학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가치와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옹호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가치와 비판할 거 다 비판하십시오. 누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회가 국가 원수에 대해서 지켜야 될 예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청래 의원은 하루 종일 그 지역 국민들 악수하고 다니잖아요. 그거는 쇼핑 아닙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영혼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보여줬던 민주당 의원들의 그 태도, 그 부분을 그냥 양비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회가 여당이든 야당인 간에 국가 원수에 대해서 보여줘야 될 예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가치와 철학의 문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김의겸 의원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앞서 이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를 했다가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다 드러났는데 경찰이 면책 특권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그래서 논란이 컸습니다. 이거 국회의원은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거냐 확인도 안 해보고 이런 논란이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경찰이 이 불송치 판단을 내리면서 제보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는 거를 알았다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여러 가지 논란은 또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김의겸 의원이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국감장에서 더 탐사와 협업한 사실 이 얘기를 직접 언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 죄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셨습니까, 그럼?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제가 토요일, 일요일 우리 방에 있는 식구들이 그거 녹음 듣고 풀어서 저 아주 짧은 분량 만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짧은 분량 만드느라고 고생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어딜 넣고 어딜 빼고 이렇게 다 직접 했다는 건데 불송치 이유서를 보면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경찰이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정황을 종합하면 그가 제보 내용이 명백히 허위란 정황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경찰의 판단이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근데 김의겸 의원의 그동안 행동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 공모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허위라는 거를 그 첼리스트 A씨한테 전화를 해봤으면 바로 알았을 텐데 그 과정이 없었는데 노력을 했다고 평가한 이유도 잘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말 나중에 뒤집을 수 있잖아요. 내심의 의사는 증거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했는지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은 근거를 대지 못했거든요. 처음부터도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딥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있었습니까? 라는 거에 답변을 못했어요.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관련자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얼만큼 잘 이루어졌는지를 대법원에서도 이 사람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믿을만 했네 아닌네를 가르는 굉장한 판단 요소로 삼는데 남자친구가 떠온 녹취록만 가지고 지금 짜집기 해서 지금 국감장에서 틀릴 고고생각만 했지 정작 본인인 첼리스트한테 찾아가서 확인하려는 작업을 안 했거든요. 지금 당사자인 첼리스트 자체가 지금 나에 대해서 왜 이런 식으로 퍼뜨렸냐고 격앙돼가지고 항의를 할 정도인데 그럼 사실관계에 대한 것을 본인이 믿고 싶은 만큼만 조사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고 그러면은 정말 이거에 대해서 진실하고 믿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책특권의 적용에 대해서 논란이 있거든요. 지금 공소권 없음에 의해서 불송치 이랬잖아요. 근데 공소권이라는 것 자체가 검사의 권한이잖아요. 검사한테 그런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왜 경찰이 판단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있으면 검찰한테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수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검찰로 지금 사건이 배당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현종 의원님, 검찰에서도 이제 앞으로 재지휘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검찰에서 나오고 있어요. 일단 저는 과연 경찰이 지금 이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를 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일단 협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협업에 대한 증거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더 탐사 측하고 어떤 연결했는지, 어떤 협업을 했는지 그 내용이 일단 규명이 될 거. 둘째는 김의겸 의원은 기자 출신입니다. 자, 기사를 쓰려면 원소스에게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청담동에 술자리가 있었고 거기에 한동훈 장관이 왔다라는 게 누굽니까? 바로 첼리스트잖아요. 그럼 첼리스트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에 노력했다?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기사를 쓸 때, 저희들 기사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를 이야기한 사람, 본인한테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그 기사가 기본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명예훼손 이런 걸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은 지금 그거 관련된, 지금 김의겸 의원이 과연 첼리스트하고 전화를 확인했는지 아니면 더 탐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거를 그냥 확인 노력을 했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 결국은 김의겸 의원이 첼리스트에게 직접 확인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면 경찰은 무슨 근거로 확인의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 부분은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서 좀 더 밝혀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명백한 가짜 뉴스였고 한동안 정부를 상당히 흔드는 그런 뉴스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 법적 책임 어떻게 진행이 될지 검찰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내걸었던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최근 유승민 전 의원과 만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만남을 거부했던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계속해서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준비할 거란 신당 이야기도 쏙 들어간 상황이죠. 오늘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유승민 대표가 정말 젠틀맨이에요. 나 그렇게 매너 좋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존경이 갑니다. 좀 만나서 듣고 싶다. 제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조언을 받고 싶다. 선거 때도 잘 도와주셨는데 앞으로 좀 도와달라. 저를 좀 가르쳐달라. 이런 뜻입니다. 27일 날 이명박 전 대통령님 만나셨어요? 예, 만났어요. 원로 어른이잖아요. 저는 귀가 굉장히 얇아요. 많은 사람 얘기를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야기 듣고 많은 사람도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이죠. 관심이 어쨌든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혁신위가 주목을 받는 데는 성공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인요한 혁신위가 두 번째 안건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가짜뉴스를 퍼뜨렸는데도 이 면책 특권 탓에 기소하지 못하는 건 역시 국민들이 폐지를 원하는 대표적인 특권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바로 이걸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죠. 어떤 것들이 폐지 대상인지 정치부 김아림 기자가 자세히 취재를 해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자, 김 기자, 없애겠다는 특권 내용이 어떤 겁니까? 혁신위 이후 안건의 주제는 바로 희생입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 키워드로 통합, 희생, 다양성을 꼽았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한 5인에 대한 징계 취소로 대통합에 대한 건 추진이 되고 있죠. 특권 폐지의 핵심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입니다. 또 중대범죄자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서 도덕적 기준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포석으로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혁신위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공천 심사 기준에 음주운전 적발 시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자, 또 특정 범죄 혐의로 기소되면 원천 배제하자, 채용 비리자도 배제하자는 안이 MZ세대 혁신위원들을 중심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미 국민의힘 당규상에 이렇게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았거나 음주운전, 재산범죄 등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을 받았을 때는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한 번만 걸려도 배제, 기소만 돼도 배제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공천 기준이 강화되는 셈입니다. 예, 현직 의원들 중에도 이 조항에 걸리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정가 있는 의원이 총 19명인데요. 22건이고요. 음주운전이 15건, 민생범죄가 4건, 재산범죄와 선거범죄가 각각 1건씩이었습니다.
출마 예정인 사람들까지 하면 대상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동일 지역에 3번 3선을 한 사람들이 초과 출마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선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이제 달갑지 않은 그런 아니겠어요. 네, 인유한 위원장도 오늘 구청장도 3번 이상 못하는데 현역 의원도 3선 이상 하면 지역구 옮기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현재 국민의힘 3선 이상만 해도 31명인데요. 동일 유사 지역 3선 이상 의원을 저희가 세어봤더니 20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영남권이 9명으로 절반에 달했습니다. 예. 자, 이미 징계 해제 문제로 이제 당시 시끌시끌한데 2호 혁신안이 만약 발표가 되면은 더 좀 논란이 있겠어요. 네, 오늘 저녁에 혁신위가 대사면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고 공천 기준 강화안을 자세히 논의할 계획인데요. 결과는 금요일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예. 김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종혁 국장님, 한 가지만 짧게 여쭐게요. 유승민 의원 만난 거,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그리고 이준석 대표하고 계속 만나겠다고 한 거, 여기서 어떤, 성과가 좀 있을 걸로, 당화합의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인유한 위원장이 그렇게 나간 것은 두 분이 있잖아요. 유승민 대표, 전 대표나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당을 향해서 인정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래도 당에서 이렇게 공을 세웠는데 나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정투쟁 비슷한 건데 인유한 위원장이 아니 당신들 열심히 한 거 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함께 가겠다, 인정하겠다라고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손을 내미는데 거기를 계속 손을 뿌리친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비판은 본인들에게 쏟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승민 지금 전 대표는 만났고 이준석 전 대표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저렇게 끊임없이 손을 내미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뿌리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신당을 만들겠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까지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과를 나름대로 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서는 대통령의 야당관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국회의장에 대한 90도 인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것으로 오해받았을 정도로 윤 대통령의 야당 예우는 각별했습니다. 국회도 화합을 상징하는 오색 두부탕으로 화답했죠. 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정치권을 녹여낼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부 친명계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윤 대통령에게 마지못해 앉아서 손을 내민 건 그나마 양반이었죠.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윤 대통령의 눈을 피했고 문정복 의원은 등까지 돌렸습니다. 심지어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 면전에 대고 그만두라고 했다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저한테 제 이름을 부르면서 김용민 의원 오랜만입니다라고 부르면서 악수를 청해서 좀 자연스럽게 이제 그만하시죠, 그만두시죠 이렇게 살짝 웃더라고요. 그냥 너무 이제 어이없다라는 표정인 것 같기도 했고. 2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을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인사도 했습니다. 조국 사태를 비롯해 부동산 실정까지 겹치면서 문 대통령은 현 여권 지지자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었지만 국가 원수를 예우하는 국회의 품격은 그렇게 지켜졌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특히 윤 대통령을 모욕했던 강성파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를 떠올려 보면 과연 그들이 국회를 찾은 국가 원수에게 손가락질까지 할 자격이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들의 행동을 말리지 않았고 나중에 꾸짖지도 않았는데 그래서인지 겉으로는 통합과 대화를 말하면서 뒤로는 암수를 쓴다는 의심을 여권에서 사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대통령이 들어오실 때 박수를 쳐줬으면 민주당이 진짜 변했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아쉬워했습니다. 대통령을 향해서는 소통하고 달라지라고 주문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숨막히는 교조주의에 갇혀가는 거대 야당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앵커의 한마디는 오색 두부탕은 왜 먹었을까 였습니다.
박정훈의 정치다 내일도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